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친정에 복귀했는데요. 야권의 차기 대선 지형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첫 소식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온 지 거의 넉 달 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섭니다. 오는 29일 국민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윤 전 총장 측은 어제 밝혔습니다. 대선 도전 뜻을 밝히는 자리일 텐데 장소는 윤봉길 기념관으로 택했습니다.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도 붙였습니다. 전원 정치에 의존하면서 생긴 피로감과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 논란 등을 정치 참여 선언으로 돌파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시간표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도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언급되시는 대선 주자들 외에도 지금 우리 당에 입당을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많은 대선 주자분들을 또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같은 날 홍준표 의원도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스스로를 집안의 맏아들이라고 지칭한 홍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일 자신이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고 황교안 전 대표도 30일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하는 등 거론되는 주자만 9명. 야권의 대선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합니다. 민주당 당원과 특별당규에는 대선 후보 선출을 대선일 180일 전인 9월 9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경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의원 등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흥행을 고려할 때 11월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 의원들과 박용진 의원 등은 원칙대로 일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전 세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되고 있으며 초기 단계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부스터샷 추가 접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 현장.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 등으로 잇따라 전파돼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됐습니다. 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52명. 경기도가 184명과 인천 15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숨은 감염자가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대규모 집단 감염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주까지 190건이 확인됐습니다.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당국은 우리나라도 유입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접종 횟수에 더한 추가 접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면역 지속 기간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변이에 대한 대응력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부스터 접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원활한 백신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다음 달엔 일단 1,0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8월과 9월에 7천만 회분이 계약대로 들어와야 추가 접종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도입되는 주력 백신은 mRNA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해당 백신을 맞은 미국 젊은 층에서 심근염과 심막염 발병률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는 해당 사례가 없다면서도 주의사항에 경고 문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또 변이 확산 우려에도 다음 달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자 혜택 확대 등은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처럼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는 유형을 달리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떤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가 말 그대로 돌연 변이를 일으킨 변이 바이러스. 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한 건 지금까지 모두 10종입니다. 이 가운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종이 주요 변이고요. 나머지 6종은 기타 변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지, 입원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지, 또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지를 고려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주요 바이러스로 지정됩니다. 이런 주요 변이 4종이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 알파 변이가 85%로 대부분이고요. 이 델타 변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큰 델타 플러스 변이도 세계 11개 나라에서 보고됐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변이 감염 사례는 2,200여 건입니다. 한 주간 확진자 중에 표본을 15% 정도 뽑아서 변이가 얼마나 되나 보기 때문에 실제 변이 감염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건수보다 비율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변이 검출률은 올 초 10% 안팎을 나타내던 것이 5월부터는 크게 늘었고 이달 들어서는 확진자 10명 중 4명꼴로 변이 감염자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영국 99%, 미국 68% 등으로 변이 검출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8%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602명, 해외 유입 32명으로 총 6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264명, 경기 179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1,519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29.6%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452만여 명입니다. 이달 초 한 자릿수에 그쳤던 이스라엘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70% 정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오는 27일부터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집단 면역 달성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이스라엘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125명에서 22일에는 110명으로 줄었지만 23일 다시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초 한 자릿수에 그쳤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מבאס, בעיקר מבאס, מכעיס, חבל, רק התחלנו את הקיץ, יצאנו מזה, מיותר, נורא. 특히 신규 감염 가운데 약 7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로 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방역이 다시 강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방역당국은 또 지금의 해외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에 입국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절반 이상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선언한 이스라엘 군 내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자 측은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감염된다고 해도 중증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의 12층 아파트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99명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붕괴 당시 건물 내 인원 파악이 어려워 구조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인근에서 12층 높이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두 136가구 가운데 해변에 접한 동쪽 55가구가 붕괴됐으며
최소 3명이 숨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It's very shocking. Like we're shook. We're pretty shook. And it's not like processing in our minds yet. It's pretty like, just like smack in the face. 현지 경찰은 37명을 구조했지만 아직 주민 99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소방당국은 주변 도로를 폐쇄하고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붕괴 당시 건물 내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머물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과 구조는 앞으로 일주일가량 계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 당국은 구조와 별도로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ngineers looking at this to try to identify what happened and what was the problematic occurrence. And so that probably you're not going to have those answers immediately. 붕괴된 건물은 유대인 거주 지역 해변에 건축된 콘도미니엄 형태의 아파트로 1981년 준공 후 올해 40년 차 안전 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225만 7,200원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 제시가 유력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와 이달 초 한국은행 창립기념사를 통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설명회에서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금년 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총재가 금년이란 단어를 쓴 건 처음입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한 겁니다. 이 총재는 우선 지금의 금리가 코로나19 경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경제 회복세에 맞춰 정상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자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단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한 차례 오른 뒤 내년 초 추가 인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하며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94포인트 상승한 3,306.04에 코스닥은 5.15포인트 오른 1,017.7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사회 기반 시설 지출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합의안 도출로 수혜가 예상되는 두산밥켓이 오름세입니다. 또 H&M은 실적 기대감에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연이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는데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9년째 시간제로 일하는 48살의 스즈키 씨. 한 달 수익이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본인 생활비와 아버지 간병비 등을 제하면 저축은 생각도 못합니다. 髪の毛は半年に1回ちょっと揃える程度だったり、化粧品も2年以上買ってないですね。無駄遣いは絶対できませんので。 효고현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알바생 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노조 측은 비정규직들의 생활고를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등으로 동결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대폭 인상 또는 동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설계를 더욱더 세심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1일 1억 2천여 회분, 한 달 뒤인 5월 초 2억 7천 회분에 이어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10억 회분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달성된 셈인데요. 이처럼 높은 접종률을 실현한 건 일부 정부 부처에서 접종자들에게 상품권 등 선물까지 주면서 백신 접종을 장려한 덕분입니다. 또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당국이 적극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자 이에 경각심을 느낀 사람들이 앞다퉈 접종에 나선 것도 주요했습니다. 它的保护率不是100%，所以我们就要把疫苗这个66，我们要把它提到80到85，就是我们国家14亿人。 이 속도대로라면 중국은 연내에 50억 회분까지 접종이 가능해 인구 14억 명이 2회 이상의 접종을 받는 것인 만큼 집단 면역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제대군인 블랙이 아프간 전투에서 숨진 전우들의 유품을 집안에 간직하고 추모합니다. 그런데 블랙도 대장암 말기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둔지에서 폐기물을 불태우며 나온 연기를 오랫동안 마셨기 때문입니다. Plastics, electronics, medical waste, uniforms,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can be burned. 해외에 파병된 미군의 86%는 독성 연기에 노출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도 이라크에 참전했다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Because of his exposure to burn pits, in my view, I can't prove it yet. He came back with stage 4 glioblastoma. 아직은 독성 연기와 암 사이에 연관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더 많은 참전 군인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의 한 소아병동의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어린이 환자는 전문 무용수들의 춤을 보면서 잠시나마 치료의 고통을 잊습니다. 이 두 명의 무용수는 파리 오페라단의 스타 무용수인데요. 반짝이는 초록과 금빛 의상으로 어린 환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고 웃음을 선사합니다. 병실마다 돌면서 멋진 발레 동작을 보여주고 잠시나마 말벗도 되어줍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무용협회 소속 30여 명의 프로 무용수들이 고아원이나 소아병동을 돌면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춤으로 위로하는 재능 기부입니다. La jeune fille tout à l'heure, c'est un langage universel, tout le monde danse et ça fait partie d'un moyen d'expression qui peut soigner des maux, que ce soit physique ou psychologique. Voir presque que les enfants s'endorment le soir avec ces petites images et que tout à coup ils aient un rêve de danse ou qu'ils se réveillent le lendemain matin en repensant à ces images. 병원 측은 무용수들의 위로가 어린 환자들을 웃게 만들면서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용산공원 북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원래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를 짓기로 했던 땅은 남산을 잇는 녹지공원으로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968년부터 50년 넘게 서울 광화문에 자리해온 주한 미국 대사관.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미 대사관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제 이곳 용산공원 북측에 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건축 허가 등을 거쳐 착공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미 대사관이 자리를 옮길 2만 평 규모의 부지 옆에는 대사관 직원 숙소도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정부가 직원 숙소 부지와 2025년 준공될 용산 아세아 아파트 150가구를 맞바꾸기로 협의하면서 9천 평 규모의 공원 부지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용산공원 북쪽과 남산을 잇는 통로를 터서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북측의 어떤 보행 접근성도 향상되고 그리고 경관도 물론 좋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남산부터 한강까지 녹지축 연결에도 기여해서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공원에 남는 미군 잔류시설은 호텔과 헬기장, 방호부지 등 3곳입니다. 특히 공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미군 전용 숙박시설 드래곤힐 호텔을 두고 용산구와 일부 시민단체가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공원 안에 호텔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나라 동맹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온전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잔류시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이전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에 강제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려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여성을 끌고 주택가를 걸어 내려옵니다. 거부하는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조수석 쪽으로 내리려 하자 못하게 막습니다. 잠시 뒤 차를 몰아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1km쯤 달려서 큰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피해자가 차에서 빠져나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배달 노동자가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방향을 급히 돌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요즘에 너무 여자들이 많이 당하니까 딱 저분한테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서운 것보다는 그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갔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들은 택시기사도 순발력 있게 대응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못 도망치게 택시로 남성 차량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남성은 연행됐습니다. 가해자는 5분가량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 차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본 배달원의 신고로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강원도의 한 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억지로 데리고 도망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감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생이 하나의 부대를 꾸려 참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의 태백중학교 학생들인데요. 태백부대의 이야기를 하초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70년의 세월을 머금어 누렇게 빛이 발해버린 흑백 사진들. 6.25 전쟁 때 태백중학교 학생 부대원들의 모습입니다. 16살 학도병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키가 155cm예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총이 그 딸이 끌리니까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던 연대장이 안 되겠다. 부관을 부르더니 저 총 바꿔줘라. 부대원은 127명. 당시 태백에 살던 남학생들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학교 학생들로 중대급 부대 하나가 꾸려졌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른 학도병들과는 달리 군번과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전기체는 다름없죠. 이 학생을 빼니까
내 고향 내가 지킨다 하는 뜻에서 나간 겁니다. 육군 3사단 백골 부대에 배속돼 양구 가칠봉 전투, 고성, 간성, 쑥고개 전투 등 격전지를 누볐습니다. 중공군에게 포위된 정규군을 구출하고 고지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주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민군 나오는 거 생포해라. 그다음에 적 탄약고 폭파해라. 네, 그겁니다. 임무가 그걸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동창이고 친구였던 전우 18명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떠나보낸 친동생 같았던 전우의 모습은 아직도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최근 집에 가면 부모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자살했다 죽었다.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담배는 우리 아버지 갖다 주고 양말을 우리 어머니 갖다 달라. 그 부탁을 하면서 눈을 감더라고요. 태백부대원 127명 가운데 이제 남은 사람은 19명. 태백중학교 후배들은 학교 안에 기념관과 충혼탑을 세우고 선배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5, 6월 소나기는 소의 등을 두고 다툰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요즘 날씨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소의 등을 경계로 한쪽은 내리고 다른 한쪽은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름철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속담처럼 소나기가 내릴 때는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지역간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만 끼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꼈습니다. 지금도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겠는데요. 안개와 미세먼지가 섞여 시야가 답답한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일겠고 모레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